영화는 총 제작 기간은 4년 걸렸고요. 처음에 소재를 픽업했을 때 그때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극영화 시나리오를 썼고요. 한 3부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가려고 했는데, 폴란드와 접촉을 해본 결과 선생님들의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인공이랑 마찬가지였던 요제프 원장님, 저분이 가장 고령이신데 지병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순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 실화를 아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너무 없고, 이제 저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저거를 팩트로 증언을 해줄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분들의 육성과 살아계신 모습을 그냥 기록, 다큐로 먼저 남기는 것이 더 급하겠다는 생각에서 다큐를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다큐를 촬영하고 와서 2년 동안 이제 후반 작업을 편집을 했는데 그 기간이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편집 기술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책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편집을 했고, 시국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으르렁거릴 때 정말 땅에 묻어야 되는 영화를 전쟁의 위기가 실제로 막 있었잖아요. 남들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가족하고 같이 어딜 간대니, 그 전에 이민을 간대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영화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당시는 뭐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마저 끊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날 때였는데, 어떻게 북한에 관한 이런 영화를 세상에 내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영화를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언약을, 약속의 말씀 항상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견뎠죠. 그런데 2018년이 되니 정말 거짓말처럼 시국이 이렇게 확 바뀌면서 평화의 점 일어나면서 전 국민 중에 제가 제일 기뻐하고 혼자 만세부르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뭐 산후 우울증이라는 감정이 이제 뭐 우리 겪어보신 어머니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조금 심하게 강도가 세게 왔었는데,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상태는 약간 호르몬의 장난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도 있고, 우리 아이에 대한 애착도 너무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 나오는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비극의 주인공이라면 그게 내 아이 같고 막 울고, 그리고 뉴스를 못 보게 되고, 뉴스에서 아이가 무슨 사고가 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막 내 아이 같고 너무 무섭고 뉴스를 못 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모성이 내 아이한테 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좀 열린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고요. 그럴 때 이 꽃제비 소녀의 영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처음에는 정말 저 아이 뭐 인도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제 엄마는 도대체 어디 있는데 제가 저러고 다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의 아이 같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여기 지금 크리스천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어떤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때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좀 리서치를 했었어요. 이 꽃제비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고, 이게 뭐지? 이 아이들이 왜 생긴 거지? 근데 서치를 해본 결과 1990년대 중반에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북한에 있었고, 그때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이게 저는 90년대 중반에 내가 이걸 뉴스에서 봤더라도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300만이라는 숫자의 실감이 나시나요? 그 2차 대전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된 유대인의 수가 300만이었고요. 그리고 웬만한 국제 전쟁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굶어 죽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유럽이나 다른 대륙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영국 시민인데 프랑스에서 300만이 굶어 죽고 있어. 그러면 다른 민족이지만 영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인권이 강한 그 유럽에서 어떻게든 자원을 보내고 먹여 살리겠죠. 근데 우리는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차로 가면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그게 남한의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분단의 현실이었고, 그런 팩트조차 우리는 모르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저는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분단이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팩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그런
이겼고요. 그때 이제 저 소재를 제가 우연히 또 아는 진이라는 출판사에 갔다가 픽업하게 돼서 만일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가 분단 초기의 비극이라면 이 꽃제비 고아들의 이야기는 분단이 아니었으면 겪을 필요가 없었을 사건이 와닿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제안해서 펼쳐졌고, 그래서 이것을 영화로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죠. 저도 뭐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 소재를 받고서는 이거 한 6개월 정도 뭐 폴란드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유럽 근현대서 공부하고 한국 근현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폴란드라는 나라의 역사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3번을 분단을 겪은 나라고요. 늘 외세의 열강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죠. 그리고 독립운동사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임시정부가 파리와 런던에 두 군데가 있었고, 그리고 폴란드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폴란드에 이제 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 나라 민족의 DNA 중에 이방 민족을 수용하는 전통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이혜성 교수님이나 저기서 이렇게 폴란드에 유학을 갔다가 눌러 앉으신 분들이 다 너무나 아리따운 폴란드 여성과 결혼을 해서 살고 계세요. 폴란드 여성들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한국 남자분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잘 가셨을까? 뭐 이런 의심이 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폴란드 여성분과 결혼해서 국제 결혼해서 살고 계신데, 그 부모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국제 결혼을 하면 반대를 일단 우선 하고 보잖아요. 근데 저 나라는 너무 좋아한대요.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되게 이상하다. 근데 그게 어떤 전통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40%가 폴란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300만 명이 폴란드에서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행으로 인해서 가장 참혹한 2차 대전을 겪은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그래서 폴란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란 나라, 폴란드 선생님들로 대변되는 어떤 폴란드의 상징성은 본인이 겪었던 어떤 개인의 상처이자 역사의 상처인 전쟁의 경험을 다른 민족의 아이들을 품는데 선하게 사용하셨죠. 저분들. 예. 근데 저분들을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한 결과, 저분들이 겪은 2차 대전은 한국전하고도 비교가 안 됐어요. 더 길었고 훨씬 더 참혹했어요. 저분들의 유년 시절이 시체 무더기를 쌓여있는 데를 밟고 학교에 가야 되는 유년 시절을 겪었고요. 바르샤바 도시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눈에 보는 앞에서 부모가 죽거나 형제가 죽은 경험을 한 분들이거든요. 대다수가. 근데 그런 경험은 사람을 송두리, 그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잊혀질 경험이 아니에요. 그 기억에서 한 번도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예요, 저분들은. 근데 폴란드 유제폴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 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난생 처음 보는 까만 머리 까만 눈의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낯선 타국의 아이가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커리큘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을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 같이 있었던 시간은 그 북한 고아들 돌봤던 8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고아들에게 했던 건 선행이나 구제가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본인들의 돌이킬 수 없는 그 유년 시절, 그 황폐했던 유년 시절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고, 그 유년 시절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일부로 저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게 어떤 스토리의 밸런스 때문에 송이 얘기를 많이 편집을 해야 됐어요.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웠는데, 사실 제가 전혀 이런 스토리를 예상하고 송이하고 함께 폴란드에 간 게 아니었고, 그냥 이게 영화를 찍는 과정에 대한 어떤 다큐잖아요. 그러니까 송이의 트라우마, 탈북 과정의 경험을 얘기를 들으면서 시나리오의 팁을 삼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밝혀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촬영한 첫 일주일 정도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기 경험을 좀 얘기하려 하면 그거를 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어떤 앙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만들이 쌓여가서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딱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쉬면서 제가 조연출에게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좀 네가 따라다니면서 한번 인터뷰를 해봐, 물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따로 그냥 가고. 근데 이제 나중에 봤죠. 전 서울 돌아와서 편집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영화를 찍어서 자기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저런 것들을 캐묻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그냥 믿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에 경계심이 많았던 근데 그 저희 사이를 화해케 하는 게 폴란드 선생님이었어요. 폴란드 선생님들을 만나니까 65년 전에 가르쳤던 고아들 생각이 나서, 그리고 이분들은 늘 65년 동안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그 아이들 생각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넘어왔니? 지금 북한은 어떠니? 막 물어보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흘리시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안겨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되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경험 하나 얘기 하나 하지 않다가 선생님들한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안아주니까 막 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굉장히 고민이 됐었죠. 근데 그게 이제 폴란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죠. 그러면서 폴란드 선생님들이 계속 증언을 하시잖아요. 북한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했고 부지런했는지 예뻤는지 하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폴란드 여정의 거의 마지막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한에 와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무시당하니까 입을 열면 사투리가 나오니까 입도 닫고 살고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수치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한테는 치유의 여정인과 동시에 정체성이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여정이었죠. 그리고 영화가 이제 개봉되고 부산영화제에 갔는데 원래 되게 작은 부분에 출품이 됐어요.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감독 혼자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쫄라가지고 주최 측에 이제 송이랑 같이 가겠다, 레드카펫에서 같이 밟겠다 해서 예쁜 원피스를 사입히고 이제 같이 팔짱끼고 갔어요. 근데 이제 송이가 레드카펫을 밟은 최초의 탈북 여배우가 나오죠. 부산영화제만 가는데 지금 막 눈물이 나나 봐요. 예, 막 이렇게 눈앞에 현빈이랑 장동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그래도 언니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되게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개막작이 또 뷰티풀 데이즈라고 탈북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이 개막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송이가 또 그 상황을 너무 잘하니까 막 옆에서 울면서 저한테 실시간으로 준비해주고 저는 되게 나쁜 브로커의 경우다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소희가 했던 얘기가 언니 근데 여기 온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탈북에서 자기가 주인공이잖아. 이런 얘기를 좋아해? 왜 이게 여기 개막장이 됐어요? 막 이게 이 친구는 이런 게 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 이 스타들한테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한테 주목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되게 잊지 못할 개막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성자매가 동백 영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영화 예전에는 친구들이 참 무시했는데 영화 찍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투리도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찍었어? 현빈은 어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어요.